45조 원. 여러분, 45조입니다. 45 뒤에 0이 무려 12개나 붙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과연 무슨 금액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테크 기업, 그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노사 갈등의 성과급 요구액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엄청난 숫자의 무게감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질문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가 진짜 역대급 수익을 냈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게 정당할까? 그냥 단순해 보이는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 그 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 주제입니다. 40조 원의 갈등, 성과 분배분의 과학.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숫자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이 기업 보상 체계라는 톱니바퀴 뒤에 숨겨진 실제 학문적 과학을 한번 펼쳐볼 겁니다. 같이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섹션, 40조 원의 요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실제 사례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조 측의 요구는 심플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죠. 이걸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로 환산하면 대략 45조 원 규모가 됩니다. 사실 45조라고 하면 피부에 잘 안 와닿잖아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회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쏟아부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액 전체가 3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예요. 게다가 주주들에게 돌아간 1년 배당금이 약 11조 원인데 무려 그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재무적 부담, 주주 환원, 그리고 근로자 보상, 이 세 가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숫자로 확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갈등의 파장이 생각보다 즉각적이고 매섭습니다. 당장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8일 동안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HBM 같은 AI 반도체 수요가 완전 폭발하는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이 황금 같은 시기에 18일 동안 생산 라인이나 납기에 차질이 생긴다? 이건 곧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깎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대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회사의 룰이 극명하게 달라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 즉 EVA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최대 연봉의 50%라는 캡,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측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처럼 적자를 보는 부서도 챙겨야 하니까 전체적인 재무 부담과 내부 형평성을 경영진으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죠. 반면 오른쪽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여기는 그냥 영업이익의 약 10%라는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공식을 씁니다. 분기와 연간 체계가 돌아가는데 공식이 워낙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대충 얼마쯤 받겠구나 하고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걸까요? 양쪽 이야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익 났다고 무조건 비율대로 뿌려버리면 성과가 안 좋은 부서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회사의 재무 부담이 확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노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호황기가 왔는데 성과급이 연봉의 50%라는 상한선에 딱 막혀 있으니까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걸 직원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불만이죠. 세 번째 섹션, 성과 배분의 과학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성과 배분 제도 실태와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언제쯤일까요?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당시 뼈저린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그냥 굴러가는 대로 더선 다 죽겠구나.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학술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적 오너십인데요. 이게 무슨 진짜 회사 주식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직원들 스스로가 이 회사가 내 거다라고 느끼는 강력한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배분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땀 흘린 만큼 회사의 과실을 나눈다는 체감을 주면서 구성원들의 헌신도를 확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완벽하기만 할까요? 무임승차의 딜레마를 보시죠. 여러분, 학교나 회사에서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 해보셨죠? 나는 밤새워 일했는데 숟가락만 얹은 팀원도 나랑 똑같은 점수나 보상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 용어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경영진들이 집단 성과급을 도입할 때 제일 겁내는 딜레마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한테까지 성과급이 줄줄 새어나가면 어쩌나 하는 투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점 반전인 학술적 발견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제도가 다 망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들의 현장 데이터를 까보니까 이 부작용이 제도 자체의 긍정적 효과를 엎어버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수의 얌체족들이 좀 있긴 해도 성과를 나눔으로써 다수의 직원이 얻게 되는 그 엄청난 동기부여와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조건이 뭘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규모, 노조의 유무, 자본 집약도, 고숙련 노동자 비율,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돈을 얼마를 주느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를 대하는 경영진의 마인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직원들에게 납득시키고 소통하느냐가 금액 자체만큼이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결국 테크 산업 혁신의 핵심, 보상 철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 보상 철학의 충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AI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글로벌 천재들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초격차 시대에 S급 인재들을 데려오고 붙잡아 두려면 내가 낸 성과가 정확히 어떤 공식에 의해 보상받는지 알 수 있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이게 완전히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도 딱 이 지정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경영진이 자, 올해 고생했어 하면서 적당히 나눠주는 주먹구구식 보너스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 인재를 잡고 조직을 혁신하려면 성과를 투명한 지표에 연동하는 이른바 투명한 공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기업이 AI를 외치고 혁신을 부르짖는 지금, 진짜 회사의 넥스 레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압도적인 기술력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성공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상 철학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본 이 치열한 현장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됐군요. 네,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좋습니다.